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간 서울경제TV 심리정입니다. 지난해 연말 각 증권사와 주요 매체들에서는요, 올 다가올 증시에 대한 이 고점과 저점의 그 예측치를 좀 전망을 했었죠. 높게는 3,600선부터 낮게는 2,610원까지도 좀 내다봤는데요. 그런데 올해 유독 좀 다양한 글로벌 이슈들에 의해서 이런 예측치와 국내 증시가 좀 다소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올 한 해간 이 러시아의 침공과 중국의 봉쇄 그리고 금리 인상 쇼크까지 좀 더해지면서 정말로 이 글로벌 증시가 속수무책으로 흔들리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유독 좀 더 필요한 것은요, 다시금 올해 증시에 대한 이 정확한 진단과 함께 이 다가올 내년 증시 로드맵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오늘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1000만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요. 이제 내년 증시의 향방과 이 투자 전략 그리고 내년을 주도할 업종까지 그 트렌드까지 좀 만나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염승환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개인적으로도 이사님 제가 너무 팬이고요. 네. 특히나 저희 시청자분들이 많이 기다려주셨던 만큼 오늘 정말 소중한 이야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사님 그럼 저희가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좀 올 한 해 우리 증시, 우리 국내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올 한 해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정말 너무 힘들었다라는 말이 좀 절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혹독했던 2022년 증시였는데 그래도 이 증시가 좀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정말 한때는 위기론이 극에 달하는 건 아닌가라는 정말 염려가 가득 들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 연말이 다가오니까 그래도 이 인플레이션 정점 둔화론도 고개를 들면서 이 국내외적으로 증시에 좀 힘을 다소 실리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이슈들로 인해서 정말 많이 흔들린 모습이었는데 이사님께서는 올 한 해 우리 증시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그러니까 그냥 좀 뭔가 올해는 계속 이 깜깜했던 것 같아요. 앞이 안 보이고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양파를 이렇게 껍질을 벗기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까면은 이제 언젠가는 그게 이제 다 그 벗겨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양파 요리를 할 텐데 지금 올해는 어떤 상황이냐면 까도 끝이 없어요. 계속 나오는. 계속 껍질이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어졌는지도 네. 모르겠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눈물만 나오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전쟁이 갑자기 발생했죠. 그렇죠. 뭐 전혀 예상 못했죠. 또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쓸 거라고는 정말 몰랐거든요. 근데 중국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보면 2년 전으로 돌아갔죠. 이제 다른 나라들은 다 봉쇄를 풀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굉장히 어려웠고, 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그런 상황에서도 사실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제 금리를 사실 올해 연초만 해도 연준이 0%에서 뭐 한 번, 두 번 정도 올릴 거라고 예상들을 많이 했는데 이게 지금 0.75%를 4번 연속 올렸잖아요. 네. 자이언트 스텝을 누구도 상상을 못했던 일이 발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이제 그냥 강달러도 아니고 뭐 킹달러다, 그렇죠.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올 정도로.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주식시장에는 되게 안 좋은 변수죠. 뭐 어느 걸 하나라도 좋은 변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와중에도 좋았던 기업들은 물론 있겠지만 특히 이제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그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가 뭐 50%뿐만이 아니라 60%, 70% 정도 하락할 정도로 이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가 좀 속수무책으로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택트 시대가 좀 저무는 가운데 금리가 너무 세게 올라가다 보니까 뭐 한국의 언택트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뭐 대표적인 메타 같은,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도 고점에서 한 70%, 넷플릭스도 사실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코로나를 주도했던 그런 기업들이 이제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굉장히 주가가 좀 과격하게, 그러니까 너무 아플 정도로 좀 주가가 폭락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뭐 지수도 지수인데 많은 분들이 좀 예측하기도 어려웠고, 또 많은 분들이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좀 많은 상처를 좀 남겼던 그런 좀 굉장히 어려웠던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올 한 해 특히나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상처를 입으셨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도 들고 이런 이슈들에 정말 예측할 수 없었던 이슈들이 많이 영향을 미쳤잖아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쟁도 있고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까지도 좀 예측할 수 없는 요인들이 증시에 좀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그래도 올해 우리 증시 흐름에 좀 영향을 미쳤던 좀 호재라던가 악재라던가 여러 요인들 가운데서도요. 좀 내년까지도 좀 영향을 미칠 요인들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물가거든요. 네. 지금 이제 이렇게 된 거는 사실 물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물가 잡으려고 사실은 이제 금리도 세게 올린 거고 근데 이제 금리는 올리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사실 금리를 낮춰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조합이 어긋난 거죠. 네. 금리 올리고 경기는 안 좋아지고 그 증시가 좀 부러져 버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인데 결국 내년에도 영향을 줄 거는 이제 고물가죠. 이 고물가가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이제 분명한 건 물가는 안정화되겠죠. 왜냐하면 올해 대비해서 그러니까 내년 1월에 발표되는 건요. 작년 1월과 이제 내년 1월에 그 물가 차이를 이제 반영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 물가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기저가 너무 높기 때문에요. 물가가 자연스럽게 좀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올해 8% 올랐던 물가가 내년에도 8% 오를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거죠. 네. 그래서 이 물가는 좀 하향 안정화 될 텐데 문제는 옛날처럼 뭐 물가가 1%, 2%로 돌아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게 중물가 중금리 시대라고 하는데 예전보다는 좀 높은 한 뭐 저점은 한 3, 그리고 만약에 좀 물가가 안정화된다고 해도 한 4에서 5%요. 그러니까 3에서 5% 사이에서 물가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좀 고물가는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물가가 조금 그래도 올해보다 안정화되니까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금리도 이제 내년 초에는 5%까지 올라간다고 얘기들 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금리가 그래도 내년 하반기에는 이제 많은 뭐 매체도 그렇지만 골드만삭스도 내년 하반기엔 한 번 정도 금리 인하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4% 이상의 그 고금리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분명한 거는 예전보다 높은 물가와 금리가 계속해서 시장을 좀 압박할 가능성은 있다. 다만 방향성 면에서는 확실히 올해는 그냥 너무 빨리 올렸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좀 약간 누그러지는 그런 흐름으로 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근데 물론 이제 내년에 물가가 많이 낮아지면 금리도 많이 꺾이고 시장 분위기도 많이 개선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이 물가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 두 번째가 역시 올해 시장을 가장 안 좋게 만들었던 게 이 경기 침체인데 제일 문제가 중국이에요. 사실 중국과 유럽인데 이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제로 코로나가 지금 해제 여부를 두고 막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게 지금 촬영하는 날도 오늘 좀 국내 증시가 안 좋은 이유가 갑자기 또 중국이 봉쇄령을 또 내렸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만 해도 풀었다가 다시 확진자 늘어나니까 또 봉쇄령 내리고 아마 이걸 계속 반복할 것 같은데 중국이 좀 전면적으로 이 코로나랑 상관없이 그 해제를 좀 해주면 이 경기가 좀 살아나면서 그다음에 이게 우리나라 증시에도 굉장히 우호적일 텐데 이 부분은 또 내년까지도 우리가 좀 계속 지켜봐야 될 변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과 유럽의 에너지 문제인데 전쟁은 언젠가 끝나겠죠. 네. 뭐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면 정말 좀 너무 힘들 것 너무 같아요. 힘들 것 네. 같고 지금 이제 전황을 보면은 조금씩 뭐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이 서로 만나려고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종전이 되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종전되면은 이 물가에 영향을 줍니다. 네. 물가 이 에너지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한번 확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종전이 되면은 물가 상승률 완화에는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변수는 유럽의 에너지 문제 같아요. 네. 유럽의 에너지 문제가 지금 여전히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닌데 근데 이게 참 저도 그 이 올해 10월 달에 뭐가 좀 제일 심했냐면요. 갑자기 이제 그 일부에서 네. 유럽이 에너지 문제 때문에 뭐 망할 수도 있다. 네. 천연가스가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맞아요. 거다. 네. 이런 이제 굉장히 극도의 비관론도 좀 많았는데 근데 참 이게 돌이켜 보면요 인간은 어떻게든 환경에 다 적응을 하게 돼 있어요. 네. 절대 망하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에너지 그 천연가스가 없으니까 뭘 했냐면 에너지 소비를 줄여버린 거예요. 줄이고 그 천연가스로 아무리 비싸도 독일 같은 경우 엄청나게 그 매입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다만 이게 안심할 수 없는 게 러시아에서 앞으로 공급받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날씨가 좀 변수 같아요. 내년 1, 2월에 겨울에 너무 추우면 안 됩니다. 네. 이게 너무 추워지면 또 유럽의 천연가스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그래서 유럽의 에너지 문제까지 한번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분명히 좋아질 건 같은데 이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칠지는 계속 내년 초에도 우리가 좀 체크를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그 에너지 문제, 유럽에 대한 이야기 나왔을 때 정말로 유럽이 망하려나? 네. 그런 여론들이 계속 나와서 많이 불안하셨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또 해결책을 만들어냈고 네. 올해 좀 큰 영향을 미쳤던 이 고물가, 고금리 상황도 좀 이전과 같은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연스럽게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점 때문인지 그래도 계속해서 좀 이제 증시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이 내년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감, 이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두고 좀 다양한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JP모건은 이 국내 증시의 개선의 시점을 이제 하반기로 내놨습니다. 네. 이사님께서는 이제 내년 상반기, 하반기 각각 좀 어떻게 장세가 찾아올 것이다라고 좀 예측하고 계실까요? 저는 일단 1분기까지는 조금 이렇게 네. 좀 혼조세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약세장은 끝났다라고 네. 좀 보고 있고 이제 약세장이 끝났다고 강세장이 바로 오는 건 아니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장세 추세를 볼 때 세 가지로 얘기하죠. 하락장, 횡보장, 상승장인데 그 상승장으로 가기 위한 좀 징검다리가 좀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1분기까지는 좀 확인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횡보장으로 펼쳐지고 2분기 이후부터 좀 강세장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왜 그러냐면 지금 흔히 이제 주식시장을 뭐 4계절로 나누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역금융장세라 그래가지고 역금융장세 뭐냐면 실적이 막 좋다가 이제 물가가 오르고 너무 이제 경기가 좋을 때 금리를 세게 올려가지고요. 이제 경기를 좀 잡는 거죠. 네. 물가나. 지금 그게 몇 달째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금리가 너무 세게 오르는데 이걸 역금융 장세라 그러고 그때 주식시장이 되게 안 좋습니다. 항상 많이 급락을 하는데 근데 내년 1분기에는 역금융 장세가 끝나요. 왜냐하면 지금 연준의 계획에 의하면 내년 3월에 금리 한 5%까지 올리고 이제는 동결로 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금융정책적으로 보면 이제 통화 긴축이 끝나갑니다. 역금융 장세가 끝나고 그 내년 지금도 시작했는데 내년 1분기까지는 역실적 장세가 같이 가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나이키도 재고 많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네. 재고가 너무 많다. 이 재고가 너무 늘어나는 걸 우리가 역실적 장세라고 하는데 이게 수요가 부진하니까 공급은 늘리는데 재고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재고를 해소하는 기간이요. 뭐 한 달 만에 해소하는 게 아니에요. 네. 몇 달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특히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예측하시는 분들이 내년 2분기가 아마 재고의 좀 정점인 것 같다. 그러면 이제 1분기 지나면서 2분기 지나면서부터는 재고가 조금씩 완화되거든요. 그러면 역실적 장세가 1분기나 2분기 초에 거의 끝나가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내년 2분기부터는 반대로 금융 장세가 좀 시작될 수도 있다. 금융 장세 뭐냐면 이제 이 통화 긴축이 끝나고 금리를 조금씩 이제 인하하는 쪽인데 물론 당장 금리를 인하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내년 1분기에는 이제 그 금리 인상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물가만 안정화되면 금리 인하 한 번 정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금융 장세가 좀 충분히 시작될 수도 있다. 그리고 경기도 내년 2분기부터는 조금씩은 돌아서겠죠. 네. 그 최악은 좀 지나가는. 근데 주식시장은 아시겠지만 항상 모든 게 선반영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내년 1분기까지는 아마 안 좋을 거예요. 막 실적도 안 좋고 아마 이 얘기를 매일 들으실 겁니다. 경기가 지금 망가지고 침체를 보이고 기업들의 이익은 계속 급감하고 네. 근데 이상하게 주식시장은 안 빠져요. 네. 왜냐? 주식시장 경기 침체 전에 미리 다 빠지고요. 네, 선반영이 그리고 돼서. 그치만 이제 실적이나 이런 걸 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진짜로 이제 저점 찍고 돌리려나 이 확인하는 과정이 한두 달 걸리니까 네. 그 과정에서는 오르고 내리고 좀 반복을 해요. 그래서 내년 1분기까지는 좀 추세 없는 네. 좀 횡보 구간이 이어지고 이렇게 추세 없을 때 오히려 좀 비중은 늘려주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하고 본격적인 상승장은 좀 2분기 이후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아무래도 우리 약세장이 끝났다고 해도 바로 강세장이 찾아오지 않는 만큼 내년 1분기까지에는 조금 횡보장이 찾아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럼 저희 글로벌 제조 환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 국내 무역 수지가 10월에도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적자 기록하면서 벌써 7개월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런 상황들
상황들은 단순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좀 기반으로 하는 일본과 독일에서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중국에서 막대한 무역 수지를 얻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내년에 전반적인 글로벌 이 무역 상황, 제조업 환경은 좀 어떻게 좀 변수를 가지게 될까요? 일단 제조업 환경은 어쨌든 지금 이제 내년에 경기 침체 온다는 걸 대부분 좀 인지하고 네. 계시기 때문에 그 제조업 환경 자체는 일단 그렇게 좋지는 않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방향성을 보면요. 상저하고로 보는 게 좀 맞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보는 근거 중에 하나가 전 세계 글로벌 제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엔 중국이고 네. 또 중국 경기가 살아나야 이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한국하고 또 대만하고 독일 아닙니까? 네. 이런 기업들의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의 그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려면 이제 가장 기본 베이스는 중국 경기거든요. 근데 중국 경기가 제가 봤을 때는 내년 2분기부터 조금씩은 좋아질 걸로 좀 보고 있는 게 지금은 되게 안 좋잖아요. 네, 2분기. 뭐 제로 코로나도 풀었다 줄었다 하고 있고 그리고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우려가 좀 많은 게 이 경제부터 좀 살리길 많은 투자들이 원하는데 지금 이번에 그 3연임에 또 이제 그걸 확정 짓고 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공동 부유부터 꺼냈어요. 일단 우리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누가 먼저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경제보다는 약간 분배 쪽이에요. 성장보다. 그러니까 그거는 주식시장에 좋은 뉴스는 아니거든요. 네. 사실 기업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런 좀 우려감이 커지면서 중국 경기가 이거 좀 여전히 좀 안 좋겠구나. 이 우려감이 좀 나온 건 사실인데 근데 막상 또 3연임 이렇게 결정되고 나서는 하는 걸 보면은 뭐 부동산 규제도 조금씩 풀어주기 시작하고요. 네. 제로 코로나 조금씩 완화해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도 지금 어쨌든 경제의 심각성을 좀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방관하는 게 아니라 강도가 약하긴 해도 어쨌든 부양책을 조금씩 꺼내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가 언제 정식적으로 이 지도부가 출범을 하냐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통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바로 정권을 이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인수위 기간이 좀 있은 다음에 이제 그 후에 몇 달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권 교체가 돼서 임기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준비 기간이고 내년 3월에 전인대가 있어요. 이제 양회라고도 하는데 그게 끝나면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본격적으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 정식으로. 그래서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때쯤 되면 아마 내년 3월이 지나면 네. 그 중국이 본격적으로 좀 부양책을 좀 쓰지 않을까. 그래서 네. 제로 코로나도 많이 풀어주고 그럴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실제로 그 부양책을 쓴 게 올해 한 2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2월부터인데 이게 많은 분들이 부양책으로 돈 풀고 막 이러면요 지방에서 뭐 채권 발행하면 당장 그게 중국 경기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1년 정도 걸려요. 그게 이제 영향을 네. 주는데 그러면 내년 한 2분기, 3분기 정도 되면 실제로 이제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봐도 내년 1분기 말 정도가 지나면 중국 경기가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네. 있고요. 또 글로벌 경기를 봐도 지금 내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3월에는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이 종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물가도 지금 그때는 지금보다 더 완화될 거고 달러도 많이 완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조건들이요. 내년 한 1분기만 좀 지나가면 2분기, 3분기로 갈수록은 이 제조업 경기를 좀 이렇게 부양시킬 수 있는 그런 좀 그 부분들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저는 지금은 조금 그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년에 상저하고로 좀 글로벌 제조업 경기는 좀 개선될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미국의 IRA 법안이라든가 유럽의 리파워 EU라 그래가지고 에너지나 친환경 법안들인데 결국 이것도 뭐죠? 제조업 부양하는 네. 거잖아요. 예, 그래서 좀 긍정적인 정책들도 우리가 한번 기대해볼 만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상황이 그렇게 당장은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또 내년에 상저하고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중국이 특히나 뭐 부동산 완화라던가 다양한 부양책을 꺼내고 있는 만큼 좀 어찌 보면 좀 기대감이 더 늘어나고 네.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다소 좀 희망찬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세부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반도체 위기론이 좀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대규모 이 투자를 좀 감행을 하는 모습 보여줬죠. 근데 최근에 바로 이 마이크론에서 감산을 하면서 반도체 업황이 정말 불확실성이 좀 커지지 않았나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정말 반도체주가 좀 많이 흔들리지 않았나라는 모습까지 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년에 시장의 기대처럼 반도체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그런 반도체 업종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좀
기대해도 될까요? 내년에는 저는 기대해볼 만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네. 저만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정말 훌륭하신 그 반도체 전문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네, 네. 의견을 제가 이제 2023년 전망 자료를 거의 다 읽어봤는데 네. 공통점이 뭐냐면요. 내년 2분기가 이제 메모리 업황 바닥이다. 거의 대부분 일치해요. 그리고 3분기부터 개선된다. 네. 그러니까 재고가 줄면서 내년 3분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업사이클에 들어간다. 이런 내용인데, 근데 그게 뭐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또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내년 한 3분기부터는 좀 돌아설 걸로 일단 보고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이크론이 지금 이제 감산 발표를 또 얼마 네. 전에 했잖아요. 근데 보통 감산하고 나서 바로 이게 재고가 주는 게 아니라요. 감산 효과가 보통 6개월 후에 나온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년 한 2분기 정도 지나야 바닥은 좀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인텔의 서버용 CPU 이게 그 양측이 소년이 됐죠. 인텔이 자꾸만 이거 내놓는다 한 지가 벌써 한 6개월, 1년 전인 것 같은데 드디어 내놓습니다. 내년 1월 10일 날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DDR5로 지원을 하는데 네.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이제 서버 교체가 들어가거든요. 드디어. 그럼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 지금보다 조금씩은 좀 늘겠죠. 그리고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제일 우려했던 게 삼성전자 감산 안 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삼성전자가 뭐 감산 안 하는 이유는 좀 기술적인 부분 때문인 것 같아요. 네. EUV 공정이라 그래서 그걸로 메모리를 좀 만들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감산할 이유가 지금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금 재고가 워낙 많아요. 근데 그걸 좀 소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 이걸 치킨 게임을 한다. 뭐 그렇게까지 너무 확대해서 가실 네. 필요는 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어쨌든 이제 반도체 투자하실 때 항상 이제 염두에 두실 게 이게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글로벌 유동성하고 좀 되게 민감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이거 네. 하이투자증권의 송명석 연구원님이 항상 자료를 많이 써주시는데 그 되게 일치해요. 그러니까 글로벌 유동성 환경이 좋아지잖아요. 네. 이상하게 반도체 가격이나 실적이 좋아집니다. 네, 그렇게 되고 유동성이 악화되면요 진짜 안 좋아져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끝나야 돼요. 네. 근데 내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년 1분기에 기준금리 인상이 끝납니다. 인상이 끝나면 유동성이 지금 계속 안 좋잖아요. 네. 이게 이제 종료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럼 내년 2분기부터는 금리 동결, 그리고 내년 3분기인지 4분기인지 모르지만 금리 인하 한번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유동성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네.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그걸 봐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예상해도 내년 하반기에는 반도체 경기 진짜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 네. 이렇게 또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은 안 좋아요. 내년 1분기까지는 아마 혹독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아마 적자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일단 주가에는 어느 정도 좀 선반영은 좀 됐기 때문에 네. 어쨌든 내년 그 하반기 업황 개선을 염두에 두시고, 다만 주가는 항상 6개월 선행합니다. 네. 되게 좀 재밌는 게 반도체는요 절대로 주가가 업황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이 최악이어도 미리 움직여요. 6개월 후에 좋아지잖아요. 지금 적자 나도요 주가 올라갑니다. 그걸 꼭 알아두시고 네.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은 오히려 조심하셔야 돼요. 사상 최대 실적이면 네. 앞으로 나빠진다는 얘기죠. 네. 주가 빠져요 실제로. 그 사이클이 항상 반복이 되니까 그래서 내년 3분기부터 만약에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7월이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 1월부터는 주가가 점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올라갈 것이다. 미리 좀 선반영을 하니까. 네. 그래서 주가 바닥은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다.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좀 긍정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사님 사실 저희가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점 중에 하나는 바로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일 것 네네. 같은데요. 그럼 방금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 저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요즘이 좀 저점 매수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인지 요즘을 좀 노리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사실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할 때요 항상 이런 메커니즘으로 좀 해보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뭐 제가 좋다고 얘기해서 사시면 안 되고 네, 그렇죠. 그 본인 스스로가 좀 납득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첫 번째가 이 기업에 대해서 무슨 기업인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뭐 삼성전자 다 아니까 네, 그렇다고 쳐도 삼성전자는 메인 비즈니스가 어쨌든 반도체 아닙니까? 네. 메모리. 그럼 메모리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통찰력인데 그럼 메모리 업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요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메모리 업황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는데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전달을 해주시죠. 네. 그럼 내년 한 3분기부터 좋아진다. 네. 근데 주가는
그걸 먼저 선반영을 한다. 네. 그러면 이제 내년 초부터는 조금씩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걸 보셔야 되는데 그럼 세 번째로 해야 될 건 뭐냐면 거기까지 오케이예요. 그럼 네. 나는 삼성전자 이제 매수할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럼 마지막으로 체크할 게 뭐냐면 비싼지 싼지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알아차려가지고 이미 주가 올라가 있어요. 네, 지금 오르고 있. 네. 근데 그게 아직도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낮다. 네. 그럼 분할 매수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삼성전자가 PB, 그러니까 보통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은 적자도 한 번씩 나기 때문에 네. PBR 자산 가치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자산 가치 한 배하면 이제 자산이랑 지금 이제 청산 가치라고 하는데 그게 한 배라는 거는 이제 거의 뭐 우리가 주가가 그렇게 비싸진 않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PBR이 과거로 보면요 1.2배에서 2배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네. 지금 몇 배냐면 1.25배 정도 돼요. 네. 그럼 무슨 얘기냐면 거의 바닥이라는 얘기죠. 네. 1.25. 그리고 하이닉스가 0.95배 정도 기록을 하는데 하이닉스가 보통 0.9배에서 1.6배에서 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두 개 한번 비교해 보시면 거의 역사적 바닥까지 지금 온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비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분할 매수를 하셔도 네. 전혀 나쁜 위치는 아니고 근데 대신에 이제 우리가 만약에 뭐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계산을 한다면 평균 배수가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보통 1.6배까지 올라가요. 네. 과거에 이렇게 이 주가 올라갈 때 보면 1.5배에서 6배 정도 올라가는데 그 배수까지 생각을 하면 내년에 76,000원에서 8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 배수가. 근데 지금 이제 1.2배 정도 되니까 네.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저가 매수를 천천히 뭐 지금 당장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1.1배까지 갈 수도 있어요. 네. 1.1배면 한 5만 원 중후반대까지 네. 내려갈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분할로 접근하시라는 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년에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업황이 좋아지면 한 76,000원, 8만 원 갈 텐데 그때는 또 무슨 얘기가 나올 거냐면 좋은 얘기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조금씩은 또 약간씩은 또 슬로우하게 네. 비중을 좀 일부 줄여놓는 네, 것도 네.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좀 전략을 짜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어찌 보면 자기 각자의 속도가 다르겠지만 네. 좀 천천히 좀 분할 매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이사님 그럼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도 곧 적자가 다가올 것이라고 했는데 비슷한 네. 전략으로 진행하면 될까요? 하이닉스도 똑같아요. 네. 근데 이제 하이닉스는 좀 중국의 우시 공장이 너무 비중이 네. 커가지고 그게 이제 미국 규제 이슈가 좀 네. 있는데 다행히 이제 1년 동안 유예를 했으니까 그래서 더 할인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지금부터 1년 후를 보시고 투자한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결과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니까. 네, 네. 그래서 삼성보다는 조금 느릴 수는 있지만 하이닉스는 대신에 더 쌉니다. 삼성보다 훨씬 네. 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인내심을 발휘하셔가지고 분할로 접근하신다면 뭐 내년엔 충분히 내년 이맘때 제가 또 여기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때 되면 좀 더 좋은 주가 네. 흐름이 좀 나와 있지 네. 않을까. 그럼 너무 그렇게, 좋겠네요. 그런 예상을 좀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네, 이사님께서 지금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럼 바로 이어서 자동차 업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올해 정말 최악의 부품난에 시달렸다라고 하는 바로 이 자동차 업계는 내년을 앞두고 사업 계획을 좀 재정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특히나 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글로벌 경제 상황이 썩 좋지 않은 상황까지 좀 더해지면서 이 내년 자동차 업계에 좀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사실 요즘에 자동차 업계 주가도 좀 계속 연일 좀 약한 흐름을 네. 보여준 만큼 좀 어떤 변수가 또 새롭게 작용하게 될까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내년도에 제일 중요한 게 재고 이슈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재고가 많이 늘진 않은데 그동안 재고가 너무 적었잖아요. 근데 이제 물가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약했던 것 좀 취소하는 물량도 네. 있고 또 반도체 공급이 정상화되니까 생산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급은 늘고 수요는 좀 줄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제 우려하는 건 내년엔 재고 늘어난다. 그래서 이익이 좀 감소할 것 같다. 네. 이 우려가 있고 또 인센티브라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뭐 딜러가 없어도 뭐 차를 구매하실 수 있겠지만 미국은요. 반드시 딜러를 통해서 구매를 해야 돼요. 자동차 살 때. 그래서 딜러한테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이 차 좀 많이 좀 팔아달라. 그래서 이제 그런 비용 부담을 좀 지급을 하는 건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차가 없으니까요. 딜러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이유가 별로 없어요. 차가 이제 공급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는 만약에 그 상태가 돼서 재고가 늘어나면 딜러들한테 좀 이제 프로모션을 해야 되겠죠. 야, 이 차 좀 많이 팔아줘. 더 팔아라. 그래서 인센티브가 올라가요. 그럼 인센티브는 비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실적이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내년에 좀 확인할 건
지금 많은 이제 그 좀 우려하는 게 내년에는 대부분 그래요. 인센티브 올라가고 재고 증가한다. 네. 실적 안 좋아질 거다. 네. 이게 내년에 진짜 현실화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아직은 모르지만 내년에 실제로 미국입니다. 뭐 다른 나라보다 미국의 자동차 재고와 인센티브 증가 여부를 여러분들이 이제 매월 데이터가 나와요. 네. 그걸 보시고 좀 확인하시면 좋겠고 다만 주가는 내년에 이럴 걸 지금 미리 선반영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한 만큼만 안 좋아져도요. 크게 빠질 건 없어요. 오히려 근데 네. 조금이라도 이게 생각보다 재고가 많이 안 늘고 인센티브도 크게 증가 안 하면 주가는 급등할 수도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체크하시면 좋겠고 네. 두 번째가 이제 내년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RA 법안 때문에 지금 보조금 못 받잖아요. 근데 현대차만 못 받는 건 아니고 네. 많은 업체들이 다 같이 못 받아요, 네. 사실은. 근데 내년에 이제 미국에서 기아의 EV9이 이제 출시가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게 이건 굉장히 비싼 제품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로는 뭐 7천만 원, 8천만 원 정도 하는 건데 상당히 고가로 SUV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미국에서 잘 팔린다면 그러니까 그만큼 비싼 차를 팔아도 미국에서 잘 팔린다는 건 기아나 현대차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네. 더군다나 전기차잖아요. 네. 그래서 전기차 내년에 흥행 여부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전기차. 근데 EV9 같은 좀 고가 모델까지 잘 팔린다면 네. 이 현대 기아차의 주가가 또 재평가될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측면을 내년에 한번 잘 우리가 볼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로 살펴보셨을 때 자동차 기업이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좀 요인이 좀 고민되신다라고 하시면 이 재고와 인센티브 측면에서 좀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EV9 미국에서 우리 기아가 잘 돼가지고 이 브랜드 가치가 더 흥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까지 좀 드는 상황인데요. 아까 잠깐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요즘 자동차 업계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자동차 업계가 가뜩이나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 법안 때문에 더 힘들진 않을까라는 우려가 더욱이 되고 있었는데요. 현대차가 어찌 보면 이 법안에 대해서 다소 좀 발빠른 행동을 하지 않은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조지아주에다가 이 전기차 전용 공장 그 첫 삽을 벌써 떠버렸죠. 네, 이렇게 뜨면서 이렇게 착공을 조금 더 앞당기기도 하고 이 IRA 법 시행 연도 조율을 요청하기도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IRA 법안이 우리 자동차 업계에 좀 리스크로 작용하게 될까요? 좀 걱정해야 되는 부분일까요? 안 그래도 그러니까 그 아마 현대차에서 그 우리 한국의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 있잖아요. 초청을 했나 봐요. 미국 LA로. 네. 그 LA 딜러샵 갔다 온 이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보고서를 좀 다들 많이들 좀 제출을 했는데 그걸 저도 좀 읽어보니까 결국엔 지금 IRA 법안 때문에 아이오닉 5는 이게 안 팔리지는 않는데요. 아, 그래요? 워낙 상품성도 좋고 가격 경쟁력도 높고 그리고 현대 뭐 아이오닉 5만 이게 보조금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많은 그 업체 전기차가 대부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현대차만 불리한 건 아니다. 그래서 결국엔 중요한 거는 상품성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줬고 다만 이제 앞으로 현대차가 조제 공장 만드는데 2년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요게 어쨌든 지금 IRA 법안이 유예가 안 된다면 보조금을 계속 못 받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피해가 일부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지금 이제 미국의 엘라바마나 기아가 조제 공장이 있는데 이걸 일부 좀 개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개조해서 지금은 내연기관 만드는데 미국 공장에서 개조해서 전기차를 직접 만드는 거죠. 네. 그런 식의 좀 고육지책은 좀 고민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미국의 상원 의원들도 약간 법 개정을 좀 하려고 해요. 법안 발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전기차를 좀 공장을 짓는 업체들한테 IRA 법안 적용을 한 2, 3년 유예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식의 이제 법 개정도 좀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수 많은데 이 자체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주가가 계속 못 갔습니다. 이미 선반영 됐지만 여기서 더 나쁠 건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뭔가 개선이 되면 주가는 또 바로 반응을 할 수 있으니까 IRA 법안이 좋은 건 아니죠. 긍정적인 건 아니지만 자동차 업체한테는
그게 어쨌든 이미 충분히 반영됐고 내년에 개선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좀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네.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법안이 정말 좀 개정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우리 제품력이 또 좋기로 유명하니까 우리 현대차가 이 제품력으로 다른 업체들과 함께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해봅니다. 방금 얘기해주신 것처럼 이 IRA 법안이 이 자동차 업계를 유독 좀 힘들게 하고는 있지만 조금 수혜주가 또 있잖아요. 네네. 특히나 2차 전지주에서는 수혜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IRA 법의 직접적인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는 좀 다양한 종목들이 특히나 꼽히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 안에서 좀 다양한 종목들이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들을 조금 확대해서 집중해서 살펴보면 이런 상황이 조금 좋은 상황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 이게 올해는 2차 전지가 이제 이 이슈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이제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서 통찰력 발휘해서 이거 분명히 좋아진다 네. IRA. 근데 주가가 비싸면 투자를 하시면 안 하기가,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반도체랑 정반대로 지금 좋아요. 지금도 네. 좋고 내년에도 좋고 내후년에도 좋겠죠. 근데 문제는 그걸 당겨서 반영을 하다 보니까 밸류가 너무 비싸졌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2차 전지 뭐 좋은 뉴스만 나온다고 무턱대고 사시는 건 좀 반대고 네. 싸질 때까지 좀 기다리자. 네. 주식 투자는 간단해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수익이 납니다. 그렇죠. 근데 비싸게 사는 순간 그걸 할 수가 이제 없어요. 이미, 네. 그래서 쌀 때까지 좀 기다리시고 다만 2차 전지 섹터 쪽에서 IRA 법안의 수혜를 받는 기업 중에 그 광물 사업하는 거 있죠. 네. 리튬이나 뭐 니켈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에서 다 조달을 하는데 이제 중국을 배제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과 FTA 체결한 국가가 우리 또 한국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2차 전지 광물을 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밸류가 싸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은 좀 관심 있게 보시고 그다음 태양광과 해상 풍력도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이게 IRA 법안 때문에 세액 공제를 많이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좀 주가가 아직 못 오른 기업들이 있다면 네. 한번 찾아보시고 또 이걸 하기 위해선 전력 인프라 다 깔아야 됩니다. 미국은 송배전 시스템이 우리 한국은 대단한 게요. 지금 220볼트로 다 바꿨잖아요. 네. 옛날에. 네. 그래서 저는 정말 그거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요? 미국이나 일본은 아시겠지만 네. 110볼트예요. 너무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하고 네. 전력망도 되게 노후화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 신재생 에너지를 하려면요 새로 또 이거 좀 바꿔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전력 인프라, 송전 배전 이런 쪽 관련주들도 한번 공부를 계속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반도체 업종을 투자하시는 것과 반대의 전략을 좀 그 네. 흐름이 좀 다를 것 같다라고 네네.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신재생 에너지 업종에 좀 집중하시면 그래도 좀 전망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차 전지주 정말 상승세를 계속 이어왔잖아요. 근데 이런 상승세를 좀 이끈 주요 요인이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요즘에 정말 대세다. 요즘 뉴스만 틀면 2차 전지주의 상승세를 좀 언급하고는 하는데 지금 이런 종목을 선별할 때 어떤 점을 조금 더 유의해서 살펴보면 더 좋을까요? 이게 참 이게 주식 투자로 돈 벌기가 참 어려운 네. 게요. 일단 돈을 잘 벌려면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남들이 다 좋다고 하고요. 다 뭐 긍정적이다 이런 게 이제 다 인식이 되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죠. 이미 주가는 다 올라 있어요. 이미 늦은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도 잘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수익은 내겠지만 많은 개인 투자분들 한번 우리 보자고요. 카카오가 작년에 너무 좋았죠. 네. 다 열광했죠. 네. 그때 특히 카카오 액면 분할하고 나서 네. 뭐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작년에 10월, 11월에 메타버스. 네. 그 좋은 얘기밖에 없어. 뭐 NFT 뭐 정말 대박 날 거다 뭐 이런 얘기들. 그렇지만 그 후에 주가는 정말 너무나 처참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좀 달라요. 앞으로도 내년, 내후년까지도 좋을 겁니다. 한 네. 25년까지도. 그래서 크게 막 이렇게 뭐 예전에 메타버스나 이런 것처럼 망가지진 않을 걸로 보는데 문제는 우리가 수익을 내려면 어쨌든 적정 밸류 이하에서 사야 되는데 지금 너무들 많이 올라온 상태니까 이미 네. 지금 2차 전지 주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장밋빛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급부로 돈을 벌기 위해서 미국이나 유럽에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러면 뭐죠? 자본 조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본 조달 능력을 확보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기업들은요 할인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엔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니라
다 돈 들고 와서 거기 미국 공장 짓고 이래야 되는데 네. 처음에 자본 조달 능력이 없으면 공장을 지을 수도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회사들 보실 때 자본을 좀 조달할 수, 그러니까 대기업이 좋겠죠, 사실. 네, 그런 면에서 충분한 현금 흐름이 좀 있는 기업인지 이런 부분들도 좀 보시고, 마지막으로 투자할 때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게, 미국이나 이런 쪽은 좋고 중국은 우리가 뭐 공략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니까 제외하고, 근데 유럽이 제일 문제예요. 유럽에서 우리나라 그 배터리 회사들이 잘 했는데 네. 지금 유럽이 전기차가 잘 안 팔립니다. 네. 유럽이 아시겠지만 지금 전력 요금도 너무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공장 가동도 잘 안 되고, 이래서 좀 유럽 사람들도요, 이 전기 요금이 비싸가지고요 전기차를 많이 안 산대요. 그래서 내년에 확인할 거는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전기 요금이 많이 떨어져야 돼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시 전기차 구매를 하겠죠. 그래서 유럽은 앞으로 전기차로 많이 바꿔요. 왜냐하면 유럽은 또 페널티가 정말 강력한 게, 탄소 배출을 어떤 자동차가 많이 하면요, 그 자동차 회사에 벌금을 부과합니다. 네. 그게 굉장히 세거든요. 전기차로 가야 돼야 돼요. 의무적으로 가는데 문제는 뭐죠? 차가 안 팔리는 거죠. 사람들이 소비 여력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내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유럽의 전기차 판매가 좀 좋아지는 거를 한 번 더 체크해 보자.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유럽의 전기차가 지금 역성장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유럽 비중이 높은 2차 전지 회사한테는 조금 부담이 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우리가 모두도 알고 있듯이 지금 2차 전지주가 너무 좋은 이야기만 많이 나오고 있고, 어찌 보면 이미 호재가 많이 반영된 네. 만큼 좀 신중하게 투자 진행하셔야 할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요. 특히나 이 종목 선별하실 때는 그 기업의 자본 조달 능력도 좀 확인해 주시고, 특히나 유럽의 전기차 시장 상황까지도 좀 확인해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이사님, 벌써 저희가 거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시간이 이렇게 갔나 싶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내년 증시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내년 계획을 이제 좀 하고 계실 텐데요. 이 내년 증시를 주도할 화두는 무엇일지 좀 궁금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러한 투자 전략과 함께요. 올해 또 유독 힘든 한 해 보내셨잖아요. 네. 우리 투자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뭐 좀 항상 낙관론자라서 네, 너무 좋아. 희망을 네. 드리고 싶은데, 네. 아무튼 이제 그 올해는 정말 힘들었고, 네. 뭐 주식 쳐다보기도 아마 싫으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올해도 좀 지나가고 있는데, 내년을 보고 우리가 좀 이제 다시 한번 투자 전략을 좀 세워야 될 텐데, 많은 분들이 또 요즘에 이제 경기 침체 얘기를 많이 하시고 내년에 증시가 그것 때문에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다만 이제 놀랍게도 되게 아이러니한 지표가 하나 있어요. 경기 침체에 주식시장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코스피는 다 올랐어요. 되게 좀 아이러니하죠. 근데 왜냐하면 그 전에 미리 다 빠져서 그래요. 주가가 미리 빠지고, 그리고 왜 경기 침체에 좀 올라가냐면, 침체 물가가 좀 혹시라도 좀 안정화되면서 경기 침체가 막상 발생을 하면요, 금리를 낮춰줍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좀 이게 풀어주는 정책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주가가 좀 회복이 되고, 그리고 보통 이렇게 경기가 안 좋으면요, 희한하게 그 다음 해에는 또 경기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반영해서 경기 침체에 주가가 오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경기 침체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내년에 진짜로 그 언제쯤 금리를 인하하고 24년도에 진짜로 경기가 좋아질지 이런 쪽에 좀 방향성을 맞추시고 투자를 해나가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경기가 실제 안 좋아져도요, 그걸 반영해서 또 많이 싸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PBR이 보통 한국이 0.8배에서 1.2배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PBR이 한 0.9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내년 그 PBR 한 배가 올해 말고요, 내년 연말 기준으로 저희 당사에서는 2,850까지 보거든요. 그러면 한 배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경기가 정상화되면. 그럼 2,850까지는 저는 충분히 터치할 수 있다. 그래서 내년 1분기에 조금 흔들릴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도망가지 마시고 오히려 좋은 기업들로 포트폴리오 재편하면서 비중을 좀 늘려가시면 좋겠고, 그리고 중요한 건 어쨌든 우리가 기업에 투자하는 거니까 지수 올라가도요, 못 가는 기업은 또 못 갑니다. 그래서 내년에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한번 잘 고민하셔가지고 좀 투자를 계속 좀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암울한 2022년이지만
모든 건 다 끝이 있습니다. 하락도 끝이 있고 상승도 끝이 있는데 하락의 끝이 이제 거의 왔으니까. 다가오고 있다. 예,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내년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가지시고 천천히 한번 투자 전략 세우셔가지고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좀 희망을 가지고 투자를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너무 희망을 갖게 되는데요. 네. 사실 정말 이렇게 약세장이 끝이 날 것이다라고 하는데도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점점 더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오면 주식시장은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어찌 보면 요즘과 같은 시장이 주식시장 투자를 하는데 에 있어서는 조금 기회다라고 보실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럴 때가 또 힘든 건 뭐냐면요. 네. 지수가 2,100까지 갔다가 2,500까지 네, 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무슨 심리가 발동하냐면 물려 계신 분들은 야, 이거 내년에 침체하고 뭐 위기 온다는데 이거 지금 이렇게라도 좀 올라올 때 팔아줄까? 해야 되나? 이 고민이고 네, 살려고 투자하시려고 하셨던 분들은 이제 멈칫거려요. 그렇죠. 아, 이거 더 빠질 것 같은데 다시 2,100, 2,000 기다려야 깨지면 되나? 어떡하지? 네. 이제 이런 심리가 발동하거든요. 근데 누구도 맞출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좀 침체는 반영됐고 또 내년에는 금리 올라가는 게 이제 종료가 되거든요. 네, 물가도 종료가 안정화될 네. 거고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그렇다고 또 지수가 비싼 편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 여기가 바닥입니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2,300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네. 흔들리면. 그래서 분할 매수를 말씀을 드리는 네. 겁니다. 그래서 분할로 대응하시고 현금이 없는 분들은 주식 비중을 줄인다 이 생각보다도 포트폴리오 교체하는 거죠. 네. 조금 더 나은 기업이 뭐가 있을까 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A를 팔고 B로 교체해 나가는 거죠. 그런 과정이 저는 좀 필요하다. 그래서 네. 지금은 도망보다는 그 얼마 전에 워런 버핏도 TSMC를 그 폭락하는 과정에서 담아버렸잖아요. 용기를 냈잖아요. 네. 그래서 워런 버핏과 같은 좀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올 한 해 또 유독 힘드셨을 우리 투자자분들께 용기도 주시고 희망을 좀 전해주셨는데요.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마냥 좀 도망은 가지 마시고 분할 매수도 진행해 보시고 현재 보유하고 계신 포트폴리오도 좀 살펴보시면서 교체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소중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사님 오늘 정말 소중한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해 동안 특히나 제한된 흐름을 보였던 글로벌 증시. 그래도 최근에는요, 이 반등 시도가 감지되면서 연말 산타랠리를 점치는 목소리들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물가와 고금리 등 이 올해 증시를 압박했던 요인들이 점차 해소되면서 이 다가오는 2023년 증시에는 올해와 다르게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요, 서울경제TV 월간 서울경제와 함께 하시면서 도약하는 증시에 대한 투자의 해답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간 서울경제T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